네, 이번 시간은 25년 3회 식품안전 과목 2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식품 영업의 종류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시는 거고, 자, 답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인데요. 자, 해설을 먼저 보시면 23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로 식품조사 처리업과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 있어요. 요거는 기존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조사 처리업 같은 경우는 방사성 핵종을 다루기 때문에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서 업을 해야 되고, 요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등록해야 되는 영업은 뭔가를 이제 제조하는 것인데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하는 업,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업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 업 종류가 생겼죠. 공유주방 운영업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영업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영업을 해야 하는 업 하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소분 판매업, 냉장, 냉동업, 그리고 이 제조업 중에서 식품의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업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식품 적개업 종류들, 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이제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등록해야 되는 영업이기 때문에 이제 요 세 가지 생각하셔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는 식중독균 중에서 황색 포도당 구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시는 건데 잠복기가 짧은 편이에요.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편으로 한 1시간에서 6시간, 보통 평균 3시간 이내에 발병을 하니까 잠복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고, 그람 양성의 무포자 구균입니다. 구균이고 얘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요. 자, 3번. 장내 독소, 이름 그대로 엔테로톡신이죠. 이 엔테로톡신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균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에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는데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형이에요. 자, 4번. 황색포도상구균의 독소, 요 엔테로톡신은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열 처리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 황색 포도상 구균, 그 균 자체는 열에 약하지만 그리고 이 포자도 형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식품에서 만약에 독소를 생성한 상태다라고 하면 그 독소 자체는 열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황색포도상 구균의 독소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 내열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랑 이제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것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같은 경우는 요거랑 완전 반대죠. 그 균은 균 자체가 포자를 형성하면서 내열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뉴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는 굉장히 열에 약하다. 황색포도상 구균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공정에서 중요 관리점 CCP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는 건데, 4번을 보시면 자, 특정 온도에서 가열 처리하는 건 물론 CCP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설명이 틀렸어요. 물리적인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 보통의 가열 그 공정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를 제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 규정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CCP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냉각 공정. 자,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의 성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가열 처리,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pH 수분활성도 조절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요소 또는 화학적인 위해 요소 제어할 수 있고, 캔의 충전, 밀봉 같은 가공 처리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금속 검출기에 의한 금속이물 검출 공정, 여과 공정, 자, 이런 것들이 CCP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위해 요소의 분류와 해당 요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위해 요소의 분류 세 가지 있어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세 가지 위해 요소가 있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어떤 위해 요소들이 속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병원성 미생물은 생물학적인 거고,
그죠? 항생물질은 화학적인 거고 사용금지 식품 첨가물은 화학적이에요. 물론 사용이 허용된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는 위해 요소가 아니죠. 물론 과량으로 쓰게 되면은 또 위해 요소일 수 있지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은 화학적 위해 요소가 맞습니다. 자, 2번 플라스틱 조각은 물리적인 위해 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선행요건 관리 중에서 방충방서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선행요건 관리 기준에서 분류를 보시면 8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영업장 관리, 그 다음에 위생 관리, 그리고 방충방서 관리도 있고 8가지 그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충방서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방충방서 관리인 것 같은데 싶지만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 이 작업장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방충방서 관리 같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작업장이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장, 특히 작업장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방충방서 관리는 아니다. 자, 나머지 여과망이나 방충망 부착해야 된다. 해충, 설치류 유입의 번식을 방지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할 경우에는 어떤 그 위생 수칙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방충방서 관리 내용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항목인데 이제 1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요건 관리 52개 항목 각각이 어떤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작업장 출입구에서 입시를 위한 개인위생 처리 순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요거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자, 외우기에 나중에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헷갈리지 않고 답을 잘 맞추실 수 있는데요. 자, 개인 위생 처리 및 입실 절차를 그림으로 보시면 자, 요 앞쪽에서 이제 탈의를 하고 작업복을 착용을 하고 위생 전실로 들어옵니다. 위생 전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림처럼 이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손을 세척하고 건조하고 소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입실을 할 수 있죠. 여기는 작업장이니까. 요 순서를 거친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보시면은 자, 작업복 착용이 가장 먼저겠고 그 다음에 이물을 제거하고 손 세척하고 손 소독하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자, 영업의 종류예요. 식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는 건데 1번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고 하는 건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인데 여기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1번 옳지 않죠. 일반 음식점에서 음주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식품 영업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식품 접객업이고 이 접객업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의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영업은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카페 같은 데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는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 하지만 일반 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자,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차이가 나죠. 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정의 보시고 그다음 위탁급식 영업 같은 경우는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따라서 그 집단 급식소에 가서 음식류를 조리해서 제공하는 영업이 되겠고 제과점 영업 같은 경우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여기도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해썹 규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식품 제조 가공업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소, 운반 급식의 위생 관리, 선행 요건에서
그 원재료를 전처리할 때 이제 해동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해동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가능합니다. 자, 냉장 해동한다든지 전자레인지 해동 혹은 흐르는 물 해동은 허용이 되어 있지만 뜨거운 물 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로 해동할 경우 그 해동하는 과정 중에서 원재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 해동은 권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뭐 오븐 해동이라든지 상온 해동, 온수 해동, 침수 해동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보기로 이런 것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규정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식품 가공을 위한 냉장 냉동 시설 설비의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해썹 선행요건 관리에서 냉장 냉동 시설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각의 이 식품의 종류별로 보관 온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요거는 해썹 규정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식품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 다 동일합니다. 자, 냉장 제품은 0에서 10도. 가 일반 원칙이고요. 냉동 제품은 영하 18도씨 이하가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2번 냉동시설 영하 14도씨 이하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영하 14도씨 아니고 18도씨가 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 각각의 어떤 식품의 특징에 따라서 이 그 보존 유통 온도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자, 이런 분쇄육, 가금육을 제외한 포장육, 식육, 가공품 같은 경우는 식육을 포함해서 자, 요거는 냉장 온도가 0에서 10도씨가 아니라 영하 2도에서 10도예요. 아무래도 좀 위생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하 2도에서 10도 또는 냉동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자, 분쇄육, 가금육 같은 경우는 뭐 살모넬라 그리고 분쇄육에서 예전에 뭐 장출혈성 대장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쇄육과 가금육 같은 경우는 냉장 온도가 더 낮습니다. 영하 2도에서 5도 또는 냉동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선 편의식품, 샐러드 제품, 그 다음에 훈제 연어, 알가공품 같은 경우는 신선 편의 샐러드 제품에 또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문제된 적이 있었고, 훈제 연어는 리스테리아 이슈가 또 있고요. 알가공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한국에서 이 살모넬라 식중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데, 자, 요거는 냉장 온도를 0에서 5도씨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냉장 온도를 낮춰버리면 이렇게 샐러드 제품이 이제 물을 물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품의 물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냉장 또는 이제 냉동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식품의 유형, 뭐 물성,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냉장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분쇄육, 가금육을 제외한 일반 식육, 포장육은 영하 2도에서 10도씨의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관한다. 맞죠? 그리고 신선 편의식품, 훈제 연어, 가금육 같은 경우는 5도 이하로 유지한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요거 기존의 기출로 많이 나왔어요. 1번 히스타민이죠. 히스타민은 특히나 그 어류에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이것이 미생물이나 효소 등에 의해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면 히스타민이 생성되고, 이 히스타민이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자, 다음 대장균 확인 시험. 자, 특히 이제 요런 식육 가공품에서의 대장균 확인 시험에서 이 괄호에 알맞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제 대장균 정성 시험을 할 때 최확수법을 통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가스 생성과 형광이 관찰되면 이제 대장균 추정 시험 양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장균 확인 시험을 하는데, EMB 배지에다가 이식해서 콜로니의 색깔 양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람 염색 머그 시험, 인빅 시험, 유당으로부터 가스 생성 시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결과가 어떠냐? 머그 시험에서는 형광이 관찰되는지를 보고, 자, 가스 생성하죠. 대장균은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한다 보고, 그다음 그람 염색했을 때 음성의 무아포강균인지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빅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대장균으로 보냐? 자, 이콜라이 바이오타입 1으로 규정한다. 뭐 바이오타입 1이라는 건 이제 보통 그 축산물에서 이제 체내에 있는 어떤 이콜라이의 어떤 그런 보통의 일반적인 바이오타입 뭐 첫 번째다. 뭐 이런 뜻이라서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대장균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빅 테스트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냐? 요 앞글자를 따서 이제 4가지 실험을 하는데, 자, 인돌 테스트. 여기서 인돌이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인돌이 이 대장균은 이제 인돌을 형성을 하는데, 그것이 형성이 되면은 그 배지의 색깔이 붉은색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이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값 양성이 되고, 자, 메틸레드 테스트 했을 때, 자, 대장균이 유당을 분해해서 이제 유기산을 생성을 하면 용액의 배지의 pH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메틸레드 색깔이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성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VP 테스트에서는 아세토인이 검출이 되는지를 보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 아세토인이 검출되지 않아서 음성의 값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시트레이트 테스트, 구연산 분해능, 대장균은 구연산 분해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음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빅 테스트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결과가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답이. 자, 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파상열, 경구 감염병 중에서 파상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4번인데요. 파상열, 브루셀라증의 원인균은 브루셀라 속이고, 이것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 저항력은 약하지만 건조 시의 저항력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건조 시의 저항력이 강하다, 맞죠? 그리고 이 파상열이에요. 이 명칭 자체가 특이한 발열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브루셀라 속이 원인균 맞고, 자, 이거는 열에 대한 저항성은 약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상에 이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자,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식품위생 공무원이라고 하죠. 이제 그들이 하는 업무들을 얘기합니다.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뭐 이런 단속, 여러 가지 이제 단속들을 하죠. 이런 식품위생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 1번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이행 지도, 자, 식품 수거해서 이제 검사 맡기는 거,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이런 것들은 맞지만, 3번 중요관리점 기록 관리, 요거는 식품위생감시원 아니고 해썹 적용업소에서 실제로 모니터링 요원이 기록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식중독 문제, 호염성 균이고, 자, 이게 낮은 온도로도 사멸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열 조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주요 식품은 어패류 생선 회이다. 이것과 관계 깊은 식중독하면 요것만 봐서는, 자, 비브리오 속에 있는 어떤 식중독균, 감염병균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식중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비브리오 속이 속하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별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뭐 어떤 식품이 있는데 그걸 검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라는 것은 그 검사 결과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그 결과값이 부적합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1번부터 보시면, 자, 과실추에서 이것이 검출이 됐어요. 포타시움,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요거는 허용된 식품 첨가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2번. 떡 제조용 팥 앙금. 요거는 식품 유형으로 보자면은 뭐 농산물 조림 정도의 식품 유형이 됩니다. 농산물 조림 같은 경우는 소부산 칼슘을 사용할 수 있고, 소부산 칼슘의 사용 기준이 식품첨가물 공전에 보면은, 자, 요거를 조림류에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냐? 1.0g per kg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검출됐냐? 0.2g per kg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검출이 됐죠. 그러면은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자, 3번. 냉동 닭고기에서 니트로프란계 대사물질. 이제 요거는 동물용 의약품인데 동물용 의약품의 어떤 대사물질이 세미카바자이드가 나왔다. 근데 얼마나 나왔냐? 10 마이크로그램 per kg이 검출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니트로프란계 대사물질은 기준이 불검출이거든요. 검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검사를 했을 때의 이 정량 한계가 0.5 마이크로그램 per kg으로서 요 정도는 돼야지 이제 검출이 되는 거예요. 정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 한계 이상으로 검출이 되면은 이건 무조건 부적합이 되거든요. 어쨌든 0.5 마이크로그램 per kg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적합이 됩니다. 자, 오이 피클. 오이 피클은 보통 뭐 통조림이나 병조림으로 판매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 세균 발육의 기준은 무조건 음성인데 세균 발육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부적합이죠. 그래서 2번 행정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 이게 되겠습니다. 적합이기 때문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16번. 자, 식중독 문제. 감염형 식중독 아닌 것.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형인 것과 이제 독소형인 것이 있는데, 감염형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독소형 식중독 3가지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자, 독소형 식중독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있고, 그다음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제 요 3가지가 독소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다 감염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 독소형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하는 물질. 금속 제품을 코팅하는 락커나 유아용, 우유병, 급식용, 식품, 그다음 생수 용기 등의 소재에 사용되는 중합체다. 그래서 이것이 캔 멸균 시 발생해서 식품에 용출된 가능성이 높은 유해 물질이다. 이 설명은 비스페놀 A에 대한 거고, 자, 중합체 폴리로 시작하는 거죠.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에서 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장 기준 규격에 보시면 비스페놀 A의 그 용출 규격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답은 1번이고, 자, 뭐 비스페놀 A나 다이옥신이나 PCB 이런 거 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뭐 폐기물을 소각할 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나와서 식품에 오염되는 거. PCB는 전기 절연체로 사용되는데 예전에 미각류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이슈가 된 그런 그 환경 호르몬이고, 하지만 이제 곰팡이 독소는 관련이 없죠.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자, 다음 햇서 문제. CCP 모니터링 결과 한계 기준을 이탈한 경우에 개선 조치 방법 설정 시 체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처음 나온 문제인데 수험생들이 굉장히 헷갈린다,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문제였어요.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면 CCP 하나가 가열살균이다. 가열살균 공정에서 우리가 한계 기준을 100도씨 이상으로 설정을 했다. 그런데 모니터링 했더니 10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고 95도씨까지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개선 조치, 이 한계 기준을 이탈했으니까 작업을 중단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살균을 합니다. 가열 공정을 거친다. 다음 2번째, 그 모니터링 일지에다가 이 한계 기준을 이탈한 내용을 적고 해썹팀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 공정품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 조치의 방법이 되는데, 이런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체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 그 체크 사항입니다. 이탈된 제품을 관리하는 책임자 누구냐? 왜냐하면 이제 보고를 하고 그 해썹팀장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결정하는 방법, 그다음 개선 조치 방법이 언제든 실행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하는 거니까 요 체크 사항이죠. 하지만 4번 한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옳았는지 재검토하였는가? 사실 이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하는데 요거는 옳지 않죠. 요거는 그 앞서서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장출혈성 대장균의 낮은 최소 감염량을 고려해서 검출의 민감도 증가와 신속 검사를 위해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검사법은 무엇인가? 자, 보통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배양법, 미생물 배양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죠. 그런데 보통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출혈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감염량이 아주 작아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 낮은 최소 감염량을 고려해서 배양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유전자 확인 시험을 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시가 독소 또는 베로톡신이라고 하는 요 그 독소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PCR을 통해서 확인 시험을 합니다. 이제 PCR 또는 리얼타임 PCR법을 이용을 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만약에 이 유전자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배양을 통해서 장출혈성 대장균을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PCR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자,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4급 감염병까지 어떤 위해도의 수준에 따라서 가장 이제 위해한 것 1급부터 4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종류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 그 식품 위생과 관련된 거 하면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급 감염병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2급 감염병은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도 있고요. A형 간염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2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문제에 보시면 1급 감염병이니까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고 나머지 결핵, 콜레라, 장출혈성 대장균 요건 모두 2급 감염병에 속하죠. 자, 이렇게 해서 3회 식품 안전에서 이제 20문제는 이런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해석과 법령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식품 안전 마치겠습니다.